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톡톡 등산도 시즌3 진행을 맡은 이미향입니다. 최재학 수호사님과 하민석 수호사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 몇 차례에 걸쳐서 상생님 천지공사 중에서 세계 정치 질서의 울로를 설계하신 세운공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먼저 하민석 수호사님께서 세운공사의 전체 틀을 알려주시면 오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세운공사라 하는 것은 인간 세상의 역사 울로 곧 지구촌의 운명을 정하신 이제 상제님의 세계 정치 질서를 뜻합니다. 그래서 당신님께서 보신 세계 정치 질서 세운공사라고 하는 것은 그 흐름에 따라서 서양으로 기울어졌던 그 지구촌의 어떤 힘의 질서가 약 100년의 시간 동안 크게 3번 이제 굽이 치면서 동서간의 균형을 이루게 되고요. 마침내 이제 신교의 종주국인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해서 후천 상생의 새 세상이 열리게 되는 그런 흐름이 이제 세운공사의 핵심인데, 상제님께서는 이제 한반도 주인을 비롯해서 세계의 이제 4대 강국 네 신선이 한반도라고 하는 바둑판을 중심으로 이제 패권을 다투면서 그 지구촌 정치 질서의 대세를 이제 형성해 가도록 이제 판을 짜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오선 위기 도수라고 하는 거는 역사 속에서 애기판, 이제 총각판, 상씨름이라는 그 전쟁 도수로 실현을 해 나가게 되는데, 애기판 씨름이라는 거는 일러 전쟁과 1차 세계대전으로 전개가 됐었고요. 총각판 씨름은 이제 중일 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으로 역사 속에서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상씨름은 남쪽 상투쟁이랑 이제 북쪽 상투쟁이가 38도선을 이제 경계로 해서 이제 힘을 겨루는 6.25 한국전쟁, 그리고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제 전개가 됩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그중에서 총각판 씨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총각판 씨름으로 벌어진 제2차 세계대전이 배사유를 범한 일본의 패망으로 끝났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일본에게 이제 천하 통일 기운하고 그 어떤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에너지, 이걸 대명지기 이런 에너지를 붙여주신 결과로 일본은 불과 이제 3개월 만에 이제 동남아시아 대부분을 집어삼키고 이른바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다 이렇게 한 울타리에 넣었는데, 이로써 일본은 이제 아시아에서 이제 서양 세력을 물리치고 패권을 장악하게 됐고요. 그러나 일본의 오만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고, 메이지 유신 이후로 근대 문명을 전해서 개화에 있어서 이제 스승의 나라였던 미국을 이제 집어삼키려고 달려들었어요. 그게 이제 이른바 1941년 12월 7일에 있었던 진주만 폭격, 진주만 공격이 있었고, 조선이라는 우리나라도 고대로부터 일본에게 문화를 전수한 스승국으로 일본과 우리나라는 사제지간인데 스승한테 어떻게, 그죠? 맞아요. 그 사제 관계로 맺어져 있는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일을 했었던 것인데, 이 스승의 나라를 침략하는 것은 천상 신도에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조선을 침략하고 미국을 공격해서 제 스승을 잡아먹으려 했던 일본의 죄를 배사율, 스승을 배반했을 때 이제 벌받는 율법에 의해서 참혹하게 망하게 하셨어요. 상제님 말씀을 이제 인용해 보면, 그 서양 사람에게서 재주를 배워 다시 그들에게 대항하는 것은 배운 망덕줄에 걸리다니 이제 판밖에서 남에게 의뢰함이 없이 남 모르는 법으로 이를 꾸미노라. 일본 사람이 미국과 싸우는 것은 배사유를 범하는 것이므로 장광 팔실미가 불바다가 되어 참혹히 망하리라. 조선은 원래 일본을 지도한 선생국이었나니 배운 망덕은 신도에서 허락하지 않으므로 저희들에게 일시의 영유는 될지언정 영원히 영유하지는 못하리라. 그러면서 상제님께서 무섭게 쓰신 어떤 글자, 7글자가 있죠. 배은망덕 만사하신. 그래서 상제님께서 불바다가 되리라고 했던 그 장광이 어디냐? 그냥 한자만 보면은 길장자 넓을 광자, 뭔가 어떤 그냥 추상적인 어떤 용어일 것 같지만, 상제님 공사라는 게 엄정한 어떤 지명이 있고 그 시간과 공간의 도수가 있는데, 일본의 나가사키가 장기입니다. 그 다음에 히로시마가 광도예요. 상제님 그 장광 합쳐가지고 나가사키랑 히로시마를 두고 하신 말씀인데, 이 공사의 결과로
1945년 8월 6일에 광도인 히로시마, 8월 9일에 장기인 나가사키 원자 폭탄이 투하돼서 일본은 미국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게 되고요. 그때부터 조선과 아시아 여러 나라들을 빈집 드나들도 하면서 야심을 불태웠던 일본이 아주 그 배사율에 걸려서 참혹히 망하게 됩니다. 네, 상대님께서는 이 총각판 이 전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신 게 있습니다. 세월여유 검국중이나 왕검망제 10년화 부지 이지지 부지하고 엄상한설 대홍로라. 세월아 너는 전쟁의 거백 속에서 흘러가는데 가는 거백이 10년 세월에 있음을 잊었느냐. 내일은 모르면서 알 것이요 알면서도 모르니 이 끔찍한 거백의 고난도 큰 화로에 상설이 녹듯 하리라. 이 총각판 이 상실음은 조선의 독립을 약속한 이 카이로 회담과 이 포츠담 회담을 거쳐서 왕검망제 10년화라고 하신 대로 10년 만에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제님께서는 이 총각판 실음에서 끝나는 날짜까지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이제 7월 7석 3호회라는 말씀입니다.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이 7월 7석 3호야는 1945년 음력 7월 7일과 양력 8월 15일을 말씀하신 것인데요. 3호야는 3과 5를 합하면 8이 되고 곱하면 15가 되는데 바로 양력 8월 15일을 암시하신 것입니다. 이날 일본이 항복하면서 빈손으로 쫓겨남으로써 10년에 걸친 총각판 실음에 대단원이 막을 내렸습니다. 일본이 패망한 것도 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것도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기획하신 총각판 씨름으로 일어났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럼 총각판 씨름은 인류 역사에 어떤 영향을 끼쳤나요? 네, 인류 역사를 이제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역사 이면에 흐르는 이 정신과 또 이 법칙이 있는데요.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선천 역사의 우주 섭리가 이렇게 상극으로 이렇게 실현되는데요. 이 상극의 이면에 이제 상생의 이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위대한 건설은 이 파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중일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이 총각판 싸움은 수많은 파괴와 희생을 남겼지만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지의 이 식민지 국가들의 독립을 성취하는 이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는데요. 그것은 이 서양 제국주의 세력의 기운을 꺾어 이 동서양의 힘의 균형을 맞추고자 하신 이 상제님의 뜻이 이제 실현된 결과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이 조선의 보호성신들이 이제 일을 다 마치고 돌아오면 제 집일은 제가 다시 주장하게 되리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대로 이 서양에 건너가 서양 세계를 주도한 이 조선의 대성신들이 돌아와 조선이 다시 이 바둑판의 주인 노릇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 총각판 이 전쟁 이후에 동서양이 이 상생의 이념에 따라 긴밀한 유대 관계를 맺고 물화를 상통함으로써 지구촌 역사의 새로운 기틀과 생활 질서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총각판인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이제 국제연합,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그러니까 유엔이 이제 탄생을 했죠. 그래서 또 한 차례 대전쟁을 통해서 인류가 깨달은 게 뭐냐? 원자폭탄이 딱 등장하니까 이러다가 다 죽는다. 세계 공멸의 위기를 이제 절감을 하고 지구촌에 다시는 이런 참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다 같이 이제 염원을 하게 되고요. 세계 평화와 국제 간의 협력에 대한 열망이 이제 1차 세계대전 후에 탄생했던 국제연맹 조직으로는 이제 시원찮다. 그래서 국제연맹 조직을 더 보완하고 강화하면서 마침내 유엔이 이제 결성하게 된 겁니다. 그게 1945년 10월 24일에 결성되는데 국제연합의 창설의 주적 역할을 했던 것은 이제 미국이었고 그 미국의 제안으로 국제연합의 본부가 이제 미국에 이제 세워지는데 그 세워질 때 당시 미국의 거부였던 록펠러 가문이 이제 국제연합 유엔의 취지에 이제 찬동을 해가지고 거금을 이제 기부함으로써 뉴욕시 맨하탄 섬의 이스트 강변 지역에 이제 부지를 마련하고 이곳에 유엔 본부가 이렇게 들어서게 됐고 또 우리나라가 또 그런 유엔의 사무총장도 배출하게 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상제님께서 보신 그 세계일과 통일정권 공사에 의해서
애기판 씨름이 끝난 후에는 국제연맹이 설립되고 또 총각판 씨름이 끝난 후에는 국제연합이 창립된 거군요. 네, 그 국제연합이 창립되면서 세계는 크게 두 진영으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미국은 이제 자유민주주의와 이 자본주의를 내세우고 소련은 사회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이제 주창하게 되는데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자본주의와 그다음에 소련을 중심으로 한 이 공산주의라는 힘의 균형이 태동함에 따라 이 국제연합도 양대 이데올로기 대립구도로 이제 형성되었습니다. 이 대립구조로 열린 이 국제연합의 탄생으로 인류는 이 상실험 후에 펼쳐질 상생의 통일, 우주촌 이 조화 질서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제2차 이 세계대전 전승국인 이 소련은 자국을 둘러싼 이 동유럽을 비롯해 아시아 위주의 이 국가를 이제 공산화시키기 위해 위성 국가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요. 이 미국은 이제 1947년 이 3월에 이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공산화를 거부하는 국가에 이 군사적, 경제적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트루먼 독트린이라는 것을 이제 발표하게 됩니다. 이 원칙은 이후 이제 미국 외교 정책의 기조가 되고 전후 유럽 경제 부흥을 목적으로 하는 마셜 계획과 북대서양 조약으로 이제 구체화되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 그 국제연합을 창설했지만 세계가 다시 자본주의와 그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로 양분되어 싸움을 벌이게 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립구도로 열린 국제연합의 탄생으로 인류는 이제 상실험 후에 펼쳐질 이제 상생의 통일 우주촌 조화 세계에 한 발짝 이제 성큼 더 다가서게 된 거는 있어요. 근데 이제 상투를 튼 이제 상투쟁이들끼리 벌이는 상실험이라는 것이 가장 강력한 씨름이거든요. 괜히 윗상자를 치는 게 아니고, 근데 선천의 마지막 힘겨루기를 뜻하는 건데, 그러니까 오선 위기의 바둑판 주인 간에 벌이는 최후의 결전인 거예요. 그래서 상실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주 통치 사령탑인 천상의 조화 정부가 인간의 역사 속에 구현되는 중대한 인류사의 전기점을 맞이하게 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편을 갈라서 우리나라의 북쪽과 남쪽에서 그 이념 대립이 극명화되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지구촌이 지상 성경 낙원을 건설한 마지막 한판 바둑의 승부를 가름할 그 상실험의 운으로 하루하루 정말 이렇게 딸깍딸깍 어찌 보면 저 초칙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19, 8, 7, 6 이렇게 접어들어가는 그 운으로 지금 들어서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애기판과 총각판 씨름이 준결승이라면 이제부터 알아볼 상씨름은 씨름판의 최종 승자를 가리는 결승전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상씨름은 이 바둑판인 이 한반도의 주인 결정전이라 이제 말할 수 있는데요. 이 남과 북의 대립인 이 상씨름은 1950년 이 한국 전쟁으로 시작되어 휴전 후에 미소 냉전 구도 하에서 체제 대결이 계속 이제 이어왔는데요. 소련 해체 이후에 냉전이 끝난 이후 지금도 이 구도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씨름은 더 이상 없는 궁극의 씨름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선천상극의 모든 문제를 통체적으로 끝막는 가장 강력한 최후의 대결이라는 의미와 이제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씨름이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상투를 튼 두 주인끼리의 싸움, 두 주인끼리 벌이는 싸움인데 그 내면의 진정한 의미를 좀 더 짚어보자면 이제 후천 가을 대개벽을 맞아서 인류 문명사의 모든 원한, 고통, 모순과 비극을 일소하는 최후의 결전을 대청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씨름의 상에는 상투를 튼 어른이라는 뜻도 있지만 윗상자니까 게임의 마지막 이제 파이널 라운드가 돼서 최후이면서 가장 강력한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1차, 2차 세계대전, 애기판, 총각판 우리가 참혹한 전쟁 참상을 같이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무엇을 상상해도 그 이상일 거라는 걸 알면 될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벌이는 이 남북 상씨름은 결과적으로 지구촌 동서양 문화의 이제 장벽을 와르르 무너뜨리는 세계 상씨름이면서 천지 질서가 분열해서 통일로 돌아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천지 전쟁이면서 개벽 전쟁이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겠고요. 지구촌 전 인류의 생사를 판가름하는 이 상씨름 전쟁을 제대로 인식하면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류의 그 삶의 향방은 물론이거니와
한반도에 지금 벌어지는 갈등, 분단의 역사, 나아가 동서양의 근대사를 보는 안목까지도 아주 총체적으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상실음 역사관을 갖출수록 지금 이 시대를 더 진하게 살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결국 오선 위기로 전개된 세운의 1차, 2차 세계대전과 마지막 마무리 남북 상실음 대전쟁은 삼국 질서 속에서 누적되어 온 원한의 에너지를 말끔히 해소하면서 상생의 문화와 질서를 열어나가는 아주 거룩한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바둑판인 한반도를 중심으로 상실음이 펼쳐진다고 하셨는데요. 요즘 보면 한반도의 어떤 그 정치적, 지정학적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오늘날 이 신흥 강국으로 부상한 이게 대륙 세력인 이 중국과 또 세계 초강대국 개양 세력인 이 미국이 힘을 겨루는 이제 G2 시대 이 동북아의 이제 한반도는 정말로 이 전략적인 요충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동북아 배달 문명의 주인인 이 한민족은 예로부터 고대 이 선진 문명을 일본과 이 동아시아 전체에 이제 전파를 했는데요. 그 후로도 이렇게 독자적인 이 문화적 독자성을 지켜왔으며 한반도 안으로 이제 세력이 이제 움츠려 들면서 한민족은 역사가 대변했기 때마다 가혹한 시련을 이렇게 겪게 됩니다.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만나는 이 지정학적 위치에 놓인 이 한반도는 국제 정치 질서에 아주 민감하게 이제 영향을 받았습니다. 대륙의 세력이 패권을 잡거나 바다 건너 일본에서 정권을 통일하고 대륙을 침략하고자 할 때마다 이 한반도에는 또 예기치 않는 역사적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럼 지금 그 세계 4대 강국이 한반도를 중심에 놓고 패권을 다투고 있는 것도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그 충돌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네, 이 16세기 말 이제 일본이 전국 시대를 통일하고 이 중국 대륙을 정벌하겠다는 목적으로 이 두 번의 전쟁인 임진왜란과 이 정유재란을 일으키면서 조선을 이제 침입해 왔고, 17세기 초에는 명나라가 무너지면서 이 청나라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또 여진족이 이 두 차례의 전쟁, 이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일으키며 조선을 이제 쳐들어왔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이제 일본이 명나라의 이 한반도를 나누어 차지하자고 하는 분할론이 이제 최초로 이제 나왔지만 명과 조선의 반대로 이제 무산이 되었습니다. 또 이제 근대로 들어오면서 러시아가 연해주를 차지하고 이 조선과 국경을 이제 맞대면서 조선은 참 복잡한 이 국제 관계에 놓이게 되는데요. 한반도를 가운데 놓고 힘겨루 하던 이 청과 일본이 전쟁을 벌이기 직전에 다시 이제 한반도 분할론이 다시 제기되었지만 청일 전쟁이 끝나고 10년 뒤 다시 일본이 러시아와 이 전쟁이 맞붙고 난 다음에 승리한 일본이 이제 한반도를 이제 독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1945년 이 한반도에서는 일본이 물러나자 이번에는 미국과 소련이 이제 38도 선을 경계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엔 어느 쪽도 한반도를 이제 독식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소 양국은 이 동아시아의 세력 균형을 위해 한반도를 남과 북을 둘로 나누어 자신의 이제 세력권 아래에 이제 두고자 하였습니다. 수백 년에 걸쳐서 한반도를 점령하려고 했던 그 시도가 결국은 미국과 소련 양국이 패권을 다투는 냉전 시대에 들어와서 현실화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제 일제 강점기에 한 시인이 이렇게 절규했었는데, 이 절규도 이제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제 도수에 돌아닿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리리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아까 말씀하셨던 7월 7석 사무야로 판짜놓은 천지 이제 도수가 딱 되자마자 1945년 8월 15일이 딱 되자마자 가슴 벅찬 기쁨으로 딱 바뀐 거죠. 어제만 해도 우리 그냥 짓밟힌 식민지 백성이었는데 해방, 오죽하면 광복, 빛을 회복했다고 외쳤는데 그 기쁨도 이제 잠시였죠. 1945년 8월 15일 그날 이후로부터 광복과 해방의 환희가 잠시 있었다가 또 다른 시련이 한민족 앞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총갑한 씨름의 마무리를 앞두고 미소 양국이
전쟁 수행과 전후 문제 처리를 위해서 1945년 2월에 당시 소련의 크림반도에 있었던 얄타에서 협정을 맺은 얄타 회담에서 이때 상실음판에 미소가 개입하는 계기가 만들어지거든요. 소련의 도움이 필요했던 연합군 축은 소련한테 일러 전쟁 이전의 극동 이론에서 가졌던 권익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러면 만약 니들이 도와준다면 그렇게 제안을 했고, 그러면서 한반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명문화하지를 않아놨어요. 그래서 소련이 한반도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주장할 여지를 남긴 채로 그 협상이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 비극의 어떤 씨앗이 심어졌다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씨름인 상씨름을 벌이기 위해서 바둑판인 한반도에 씨름꾼들이 입장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선수 입장을 한 건데 마지막 게임에서 네. 온갖 이제 선수들이 다 출동해서 진짜 엄청난 이제 아기다툼을 하는데, 소련은 이제 유럽에서 전쟁을 마무리하고 대일본전에 참여하기로 한 약속을 했었으니까 그 일본의 패망이 확실해진, 그러니까 얼마나 영악한지 1945년 8월 9일 일본에 선전포고를 해요. 원폭 맞은 그 나라에. 만주를 거쳐서 파죽지세로 북한으로 들어와서 주요 도시를 딱 점령을 합니다. 소련의 참전에 일본은 딱 당황하죠. 그래서 그 당황하면서 8월 10일 새벽에 연합군 측의 항복 의사를 통보를 딱 해요. 아, 진짜다. 두 손 들었죠. 근데 1,000km나 떨어진 오키나와에 군이 주둔하고 있던 미국이 이제 소련의 한반도 단독 점령을 막기 위해서 긴급히 이제 일반 명령 제1호를 딱 발령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일본군이 연합군의 지휘관에 대한 무조건 항복을 지시하는 명령도 있고, 근데 각 지역별로 어떤 연합국의 지휘관에게 항복할지까지 지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크게 북이 38도선 이북의 조선에 주둔하는 일본 군들은 소련의 극동 최고 사령관에게 항복을 하고, 38도선 이남의 일본 군들은 미국의 태평양 부대 최고 사령관에게 항복하라는 내용을 8월 10일 밤새 서둘러 마련을 합니다. 이제 항복을 해버렸으니까 일본이. 이때 소련은 이제 마음만 먹으면 한반도를 그냥 독점할 수 있었는데, 전체를 먼저 점령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38도선 이북에서만 일본군의 항복을 받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이게 상제님의 공사의 뜻대로. 그리고 나서 미군이 9월 9일에 인천에 상륙해서 점령군으로 서울에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미소 양군이 이제 38선을 경계로 남북에 진주하면서 상씨름판의 기본 포맷 틀이 형성되기 시작했고요. 이후 이제 한반도를 중심으로 자유주의 진영은 미국과 일본이 이게 판을 짜고 있고, 공산주의 진영의 소련과 중국이 서로 판을 대하면서 마지막 상씨름판의 5선 2기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열을 몰아내니 호랑이가 왔다는 말처럼 일본이 물러가니까 더 큰 소련과 미국이 들어온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에 이 한반도는 이 38도선을 경계로 남과 북이 이제 갈라질 위기에 놓이게 되는데요. 일본 제국주의가 이제 물러난 그 자리에 미소 양군이 이제 38선을 이북과 남한에 주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한반도의 종전 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 영, 소 3국 외교부 이제 수장들이 소련의 모스크바에 모여 회의를 열게 됩니다. 이 회의에서 조선의 이제 임시정부를 만들고 연합국 감독 아래 5년간 한반도를 신탁 통치하고 그 후에 이제 독립시킬 것을 결정하는데요. 이 미소 공동위원회를 조직하고 이 조선의 정당 사회단체들과 합의해서 한반도 전체를 총괄하는 정부를 만들고 이를 감독하는 것을 목적에 두고 이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이 조선에 전해지자 이제 해방 전국의 좌우 진영에서 신탁 통치에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38선을 철폐하는 문제보다 이 신탁 통치를 받는다는 점이 부각되어 이 신탁 통치가 식민 지배 연장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후 이 소련의 지령을 받은 이 좌익 진영에서 갑자기 이 신탁 통치를 지지하는 입장으로 이제 돌아서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미소 양쪽이 물러나면
한반도를 이 사회주의 혁명을 주도할 수 있으리라는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이제 찬탁과 반탁 노선이 극심하게 대립하면서 좌우 이념이 골이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이제 신탁 통치를 실시하기 위해 이 통일 임시정부를 수립하고자 두 차례 미소 공동위원회가 조직되었지만 모두 이제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한 달 뒤에 이제 1946년 6월 3일에 이승만은 이 독자적으로 정읍 선언을 이제 발표를 하고 남한 단독 정부를 수립할 것을 강력하게 이제 주장하게 됩니다. 이 뒤에 미국이 남과 북이 각각 입법기관을 설치하는 안을 제의했지만 이제 관철되지를 못하였고요. 미국은 이 한반도 문제를 이제 유엔으로 완전히 이관하게 됩니다. 유엔에서 이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해서 이 통일 정부를 수립하고 미소 양군을 철수할 것을 가결했지만 이 소련의 제지로 유엔 이 한국위원단이 이제 이북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결국 선거는 가능한 이 남한에서만 선거를 실시할 것을 결의하게 됩니다. 이 1948년 5월 10일에 남한에서 이제 단독 선거를 실시해 그해 8월 15일 날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취임과 함께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북한에서는 이미 이제 1946년 2월 8일에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조선 인민위원회가 이제 구성되었고 정부 구실을 대신 해왔습니다. 그래서 1948년 9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방 전국에서 이제 분단을 극복하고 이제 통일 정부를 수립하려는 뜨거운 열망과 시도들이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통일 운동은 이제 결실을 보지 못했고요. 9,000년 동반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의 원형을 완전히 잃어버렸던 그 시점에 뭐 자유냐 인권이다 뭐 평등 같은 서구의 근대적 가치 그리고 민족주의 이념만으로는 그 남북 분단을 이렇게 극복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남북 분단은 근데 단순한 이념 대립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게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포인트인데 상제님 세운공사에 따라서 오선위기로 펼쳐지는 한반도주의 국제 정세에 따른 결과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그러나 당시의 민족 지도자들은 천지에 질정된 이 세운의 질서를 이해하지는 못했죠. 하지만 한민족은 새로운 인류사의 남조선 도수가 열리는 역사의 중심에 있었다는 거가 핵심이고요. 38도선 이북에는 이제 소련이 이제 이남에는 동방의 청룡 기운을 띠고 온 미국이 진주하게 됐고 미국은 지구촌 인종이 모두 모인 인종 전시장이었고 세계 문화의 중심지로서 현 인류 문화에 꽃을 피우고 있었던 나라인데 그래서 선천의 그 변화 섭리를 밝힌 문왕팔계에서 미국은 택괴에 해당하거든요. 태소녀. 근데 상제님께서 이제 정역의 개벽 이치로 밝혀주신 것이 뭐냐면 간태합덕이라는 이치가 있죠. 간소남과 태소녀, 그 소남과 소녀가 이렇게 사이좋게 합덕하는 그 이치에 따라서 개벽을 앞두고 태소녀 미국이 간소남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다라는 걸로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근현대사를 봐야지만이 명확하게 모든 수수께가 풀리는데 간소남 한국은 이제 인류 시험 문화의 주인공으로서 장차 선천의 인류 문화를 열매 맺게 하는 역할을 맡았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상징의 공사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본 사람이 서방 백호 기운을 띠고 왔나니 동방의 청룡 기운이 동하면 백호는 물러가느니라. 상제님께서 공우에게 물으시기를 공우야 쌀이 솥을 따르느냐 솥이 쌀을 따르느냐 하시니 공우가 쌀이 솥을 따르지요 하고 아래건을 말씀하시기를 이 말이 옳도다. 쌀은 미국이고 솥은 조선이니 밥을 하려면 쌀이 솥으로 올 것이 아니냐 하시고 장차 일본이 나가고 서양이 들어온 연후에 지천태운이 열리느니라 하여 솥인 우리 조선 대한민국의 쌀인 미국이 들어와서 간태합덕의 이치로 지금까지도 새로운 문명을 함께 열어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상제님의 천지공사가 아니면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지게 된 것이라든지 또 미국과 소련이 우리나라에 진주하게 된 그런 역사적인 섭리를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죠. 네, 그래서 그냥 피상적으로 보면 너무 불행한 근현대사고 왜 우리가 이런 시련을 겪어야 되나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시련을 겪음으로써 이제 궁극의 이제 비전을 누리게 되는데 이 비극 속의 비전을 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가을 개벽기에 전 인류가 죽고 사는 게 총체적인 역사 심판의 문제가 이 남조선 38선에 걸려 있는데 상제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38선에 씨름판대를 두고 세계에 상씨름판을 붙인다 이렇게 언명하셨는데 가을 개벽 상황으로 본격 들어가면서 씨름판대가 놓인 이 38선이 근데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그게 그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통일을 노래하면서도 통일이 두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상제님께서 우주 원리를 바탕으로 해 쓰신 72둔이라는 것이 있어요. 72둔은 이제 천지공사를 마치신 다음 해인 경술년 1910년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72둔이라고 하는 그 음양의 태극 원리에 따라서 1981년까지 양의 36둔, 음의 36둔으로 나뉘게 돼요. 71을 반으로 쪼개면. 그래서 양의 36년은 세계의 관심을 서양으로 돌려서 빼앗긴 바둑판, 이 조선을 일본에게서 되찾는 시간이었어요. 독립운동가들이 그거에 아주 헌신했던 걸로 잘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제님이 한민족의 보호성신을 그때 이제 서양으로 보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게 하신 게 이 시간대에 해당을 합니다. 근데 36년이라고 하는 거는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세계의 관심을 한반도에 다시 집중시키기 위한 준비 기간이요. 그래서 이 기간에 한국의 보호성신이 고국으로 모여 들어가지고 우리나라는 소위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고속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고요. 하여 양은 동하고 음은 정하는 상반의 성질이 있는 것처럼 상제님은 양 36년 동안에는 일본이 직접 조선에 들어와서 역사하게 하셨고 36년 동안에는 미국이 역사하는데 미국을 하여금 직접 이렇게 한국에 들어와 있지는 않고 바둑판의 주인인 조선을 뒤에서 보조하게 하셨던 그 양과 음의 오묘한 그 조화를 이제 알아야 무릎을 칠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방의 숙살지기인 백호 기운을 몰고 온 일본은 그 백호 기운, 서방의 그 숙살지기다 보니까 침략과 파괴를 통해서 우리 전통 문화를 비롯해서 역사 다 파괴하면서 이 땅을 바꿔 나갔지 않습니까? 도로 깔고 철도 만들고. 근데 동방 청룡 기운을 군 태방의 미국은 그건 이제 동방 목기운의 인자함 약간 그런 각종 원조를 통해서 감방 한국의 산업화와 경제 발전에 조력을 해서 지금 우리가 이런 대한민국까지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72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단련을 받으면서 성장한 끝에 지금은 전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같은 동포끼리 총뿌리를 겨눌 정도로 혹독한 시련을 겪기도 했죠. 네, 이 상씨름의 이 초반 싸움은 이 1950년 6월 25일 이 새벽 3시에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폭풍처럼 이 남침이 감행되면서 이제 파죽지세로 밀어닥쳐서 나라의 운명이 그야말로 이제 풍전등화의 위기에 몰렸지만 전황은 또 상제님의 천지공사 도수 명령 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가마가 끓고 인우가 타고라는 상제의 말씀이 있는데요. 부산은 이 한자가 가마 부자를 씁니다. 그것처럼 이 부산에 수많은 이 피난민들이 몰려서 정말 가마가 끓었습니다. 그리고 인천은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할 때 밤낮으로 이 포사격하여 가지고 인천이 불타는 이 상황이 현실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우리 이제 사람의 목구멍을 이제 인우라고 하는데 인천이 이제 서울을 진격할 때 이제 길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인우가 탄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당시 인천은 이 적의 보급로를 끊고 이 수도 서울로 회복하기 위한 가장 가까운 항구이자 또 수도 회복 후에 또 북진할 경우 주 이제 보급함으로서 가장 중요한 요충지였기 때문에 1950년 9월 15일 이제 유엔군 사령관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은 여기 수세에 몰린 이 초기에 이 전세를 만회하기 위해서 인천 상륙 작전을 이제 감행합니다. 당일 새벽에 이제 연합군 선단이 먼저 인천 앞바다에 직결해서 이제 8미도에 이제 등대에서 신호가 오는 걸 보고 이제 그 신호에 따라 이제 월미도로 이제 밀고 들어갔고 새벽 5시에 이제 북한군 방어 진지에 엄청난 이 폭격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엔군은 예정된 이 교두보가 확보되고 난 다음에는 큰 저항 없이 이제 바로 서울로 진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으로 그 한국 전쟁의 전세가 뒤집혀졌죠. 네, 그렇습니다. 이 유엔군은 이 국군과 더불어 이제 9월 28일 이제 서울을 되찾았고 이후에 이제 평양을 점령하고 또 파죽 지세로 이제 중국과 국경을 맞대는 압록강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한반도 통일을 참 눈앞에 보는 듯 했지만 중공군의 개입으로 완전히 이제 전세가 또 다시 역전되게 됩니다. 소련의 스탈린과 미리 약속한 이 중국의 마오쩌둥은 항미 원조, 보가 위국, 미국에 대항해 조선을 돕고 집과 나라를 지킨다는 이 표를 내걸고 마침내 초판 상실음 전쟁에 이제 개입하게 되는데요. 이제 1950년 10월 중순에 이제 중국군이 무려 26만 명이 이제 압록강 강변에 이렇게 집결을 하는데요. 그 후에 이제 본격적인 전투는 이렇게 자제를 했습니다. 이제 미국과 이제 전쟁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가 이제 11월 중순에 이제 총 반격을 이제 개시하게 됩니다. 예, 이 중공군은 그때 당시 이게 산악 유격 전술에 단련돼 있었기 때문에 국군과 유엔군은 후퇴를 거듭하게 되었고 이듬해 1951년 1월 1일 중국군이 38선을 내려오자 1월 4일에 다시 서울을 빼앗긴 채 한강 남쪽으로 이제 밀리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노래에도 유행가나 일사후퇴라는 그 유명한 일사후퇴가 일어나고 그 이전에 또 우리가 텔레비를 통해서 한 번씩 봤던 그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하는 함흥에서 이 10만 이 피난민들을 데리고 무사히 이렇게 피난했던 그런 역사의 아픈 역사와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호병이 침노하리라. 그러니까 중공군들의 인해 전술이 있었는데 그러나 한강 이남은 범치 못하리라. 그들의 그 점령지는 한강 이남까지는 못 온다라고 한 말씀 딱 공사로 보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사 보여지면 그렇게 파죽지세여도 딱 선이 그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여 그 말씀 그대로 더 이상 밀고 내려오지는 못했어요. 중국군이 한강 이남을 넘어오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 한 가지가 바로 병역 내에 유행했던 괴질. 이때도 괴질이 이제 개입해요. 그래서 그 괴질이 그 유행성 출혈열의 원인 바이러스로 알려진 바로 한탄 바이러스입니다. 이름도 한탄 바이러스인데 이게 1976년도에 한국인 이호왕 박사가 야생 등줄지의 폐에서 유행성 출혈의 원인 바이러스를 발견했어요. 근데 한국 전쟁 당시 처음 발견된 지역이 한탄강 지역이었기 때문에 닉네임이 이제 한탄 바이러스라고 불리게 되는데 들쥐를 숙주로 해서 이제 감염되는 이제 한탄 바이러스, 서울 바이러스 또 혹은 뭐 유혹 바이러스 등 다양한 바이러스로 또 변이도 됐었는데요. 어쨌든 한국 전쟁 당시에 또 이런 썰들이 있었어요. 중국과 북한은 미국이 세균전 벌이고 있다라는 주장도 충분히 근데 그런 정황 증거들 제시해가지고 국제과학조사단이 실제 파견되기도 했어요. 이 세균전에 어떤 양상이 있다. 근데 이제 그 뭐 생체 실험으로 악명 높은 그 일본 731 부대 출신 간부들이 미 세균전에 관련돼 있다는 썰도 막 있었다는 거죠. 근데 뭐 미국은 그때 세균전을 전면 부인했으나 어쨌든 호병이 그렇게 침노해서 우리나라가 적화 통일될 뻔했는데 그걸 딱 선을 그은 것도 한강 이남 범치 못하게 한 것도 괴질, 한탄 바이러스. 그 바이러스 병난과 병난의 상관관계를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는 이벤트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병난과 병난이 함께 오느니라라고 하셨는데요. 전쟁과 질병이 함께 터진다는 그런 상제님 말씀처럼 실제로 1차 세계대전을 끝내는 데 스페인 독감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처럼 한국 전쟁도 한탄 바이러스라는 괴질이 중요한 역할을 했군요. 네, 예, 추가적으로 이제 상실험 전체 정황을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국군과 유엔군은 이제 1월 2일에 반격전을 개시하여 중국군과 북한군의 공세를 이제 저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중국군은 다시 이제 4월하고 5월에 두 차례에 걸쳐 순계 이제 대공세라고 이제 하면서 이제 감행을 하게 되는데 무려 70만 명에 달하는 대군을 이제 동원한 공격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국군과 연합군 역공세를 이제 되풀이 서로 밀고 당기고 하면서 전황은 이렇게 교착 상태로 이제 빠지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5월 달에 있었던 중국군의 전투에서 무려 10만 명이 이제 중공군이 이제 병사를 잃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거 휴전 회담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제의를 하게 되었고 1951년 7월 8일에 개성에서 첫 회담이 열린 뒤로 이제 1953년 휴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제 서로 공방을 계속해 가면서 치열한 전투는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이제 판문점에서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인 이제 클라크와 북한의 김일성과 중국군 사령관 덩더화이가 이제 휴전 조인문에 최종적으로 서명하면서 협정이 맺어졌습니다. 이 3년 1개월간의 이 한국 전쟁이 마침내 이제 정전이 이제 되었고 38선은 이제 휴전선으로 이제 바뀌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직선으로 그어졌던 38선이 한국 전쟁이라는 비극을 겪으면서 휴전선으로 바뀌었는데요. 어찌 보면 한국 전쟁은 분단선의 모양만 바뀌었을 뿐이지 서로 비긴 전쟁이 아닌가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바둑판인 이 조선 땅은 이 총각판이 끝나면서 이제 38도 경계로 남북으로 나누게 되었고 이것은 이제 한민족 역사상 가장 뼈아픈 이제 동족 상잔에 이제 겪으면서 38선은 이렇게 태극의 형상으로 이제 바뀌게 되었다는 건데요. 이 휴전선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휴전이니까요, 말 그대로. 동시에 이제 후반전이 있다라는 것을 또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모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38목이 들어 38선이 웬일인고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상제님께서는 씨름판대는 조선의 38선에 두고 세계 상씨름판을 붙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이제 38선이라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은 이제 개념 자체가 없을 때 상제님께서는 벌써 한민족의 역사가 38선을 경계로 이렇게 나눠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근데 여기서 이 38선은 남북한의 이 휴전선인 뿐 아니라 이게 지구 전체 위도로 38선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다시 이제 세계 역사의 운명을 걸게 되는 대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상실험 초반전 전쟁 역시 이제 세계 대전쟁이었죠. 그 당시 이제 실제 참전한 국가가 이제 19개 국가고, 그 다음에 물자 지원, 의료 지원까지 하니까 63개국이나 되는 아주 세계 대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연합이 설립된 이래로 이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두 진영으로 갈라지면서 세계가 모여 싸운 유일한 세계 전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제님 말씀이 있죠. 현아 대세가 씨름판과 같으니 애기판과 총각판이 지난 뒤에 상시름으로 판을 마치리라 하시고 종이에 태극 형상의 선을 그리시면서 이것이 38선이냐. 그러니까 태극 형상의 선을 그리시면서 38선이라는 말씀을 하셨던 그 공사가 우리의 현실 역사로 구현된 건데, 그러니까 38선이 태극 형상으로 바뀌면서 휴전이 이루어질 걸 말씀하신 건데, 그렇다면 이 남북 분단선이 38선에서 휴전선으로 변하면서 태극 형상의 곡선을 그린 다음에 통일이 되는 거, 이건 어떤 도적인 어떤 시크릿, 비밀을 담고 있느냐? 우리 이제 이런 걸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만. 이것은 이제 감방에서 선천 태극 상대성의 분열 운동이 종결되고 무국의 우주 3개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아티스트는 하나의 퍼포먼스를 그렇게 하신 거죠. 384를 딱 그렸다가 싹 없애는 그 공사가 이 상대성의 태극에서 절대성의 무극의 세상으로 넘어간다는 거를 온 우주에 알리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북이 통일되어 휴전선이 없어진다는 거는 선천 태극이 후천 무극의 통일 운동으로 전환된다는 뜻이다. 이게 엄청난 뜻이 있는 거예요. 상씨름을 넘어서 남북이 하나가 되면 지구는 십천 하늘로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남북 통일이 단순히 한 나라의 통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지구가 십천 하늘로 열려서 선천 태극의 음양 대립과 분열 운동에 딱 종지부를 찍고 지구촌을 물론이거니와 3개 우주가 하나로 통일되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지구 간방에 위치한 한반도는 세계 통일뿐만이 아니라 우주 통일과 직결되는 핵심 혈자리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숨쉬고 있다는 거. 그래서 후천 5만 년 무국 대운을 여는 천지 심판과 구원의 핵심 문제가 남북 문제에 아주 모두 그냥 압축돼 있기 때문에 이 압축 파일을 풀어야 세상 모든 만상 풀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북 상실음은 하여 동서 상실음이요 세계 대전쟁으로서 선천 5만 년 인류사에 누적된 상극 요소를 완전히 제거하는, 즉 모든 그 지긋지긋했던 모든 전쟁을 종결하는 선천 최후의 전쟁이다. 천지 전쟁이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최종 승자를 결정짓는 상씨름의 초반전 6.25 한국전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상씨름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모든 전쟁을 종결시키는 선천 최후의 전쟁이 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톡톡 증산도 시즌3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